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 국회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처에 갔다가 예. 저희는 이제 마감을 하고 나오거든요. 11시경에 점심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석관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에 대한 취재를 끝냈고 기사화까지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야, 이거 상황이 이상하다. 저는 바로 스스로 자가격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했지만은 이게 좀 미래통합당 측에 조금 이게 접촉자가 많아서 특히 야당 출입 기자들이 지금 비상에 걸리는 상황이고 대부분 못 들어오게 했다고 언론사들에서도 기자들도 회사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원래부터 지난주부터 이미 각 언론사별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외부 접촉이 많은 그 출입처에 있는 기자들은 사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지침들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나 들어와서 폐쇄가 되면 신문을 못 냅니다. 그러게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주로 야당 출입 기자들이 생긴 것은 그게 야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야당 출입 기자가 거기 갔고 근데 거기 가서 다시 기자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 여당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미 기자실에는 다 같이 쓰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그 부스 자체가 국회 정론관 부스는 사별로 돼 있거든요. 그 신문사, 방송사 이렇게 사별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과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아직 확진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를 한 상태고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일찍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나왔거든요. 몇 시간 후에 오전에 해서 오후에 나왔는데 이건 좀 늦었어요. 일단은 오늘 오전에 심재철 의원, 전혜경 의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 3명이 일제히 검사를 받고 내일 오전에 이제 나오면은 음성이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양성이 나오면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국회 일정이 다 올스톱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폐쇄하고 모레 오전 9시까지 이것을 국회를 안 연다는 것은 방역 때문에 그래요. 이 방역법에 따르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도록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되게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폐쇄를 했고요. 만약에 내일 그 양성이 나오면 국회 자체가 아마 상당 기간 문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국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이게 비상 상황이구나라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몇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떤 의원은 그 의원실 직원들을 모두 다 재택근무를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이 생각해 보면 이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모두 다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의원은 사실상 거의 패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족에다 묶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이 선거운동을 준비했던 이 측근들을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지금 얼마 남지 않는데 수혈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모 의원의 그러한 재택근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미 자발적으로 지금 재택근무들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선거운동 대면 운동 금지한다고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 전부터 이낙연 전 의원도 이낙연 후보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예전에 한번 줄어드는 그 추세가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어떤 후보는 이제는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대구 상황이 이제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된 거죠.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도 오늘 뭐 의원총회도 이제 뭐 중지했을 뿐더러 대외 집회, 장외 집회도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를 좀 뭐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계속해서 정부와 그 서울시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 이틀 대규모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미래통합당의 비난과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선거가 뭐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되면은 새로 신인들, 정치 신인들이 좀 많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현역들이 얼굴이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경선이 시작이 됐고요. 아마도 한국당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3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선이 시작되면 이 경선에 나와 있는 신인들은 이 선거운동을 못 하니까 뭐 SNS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자신을 알리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이건 수동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내온 것을.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현역 의원들 또 인기가 있었던 이 프로그램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간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게 되죠.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보면 신인들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총선 연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유성엽, 이제 오늘 사실은 민생당이라고 그 3당이 통합해서 새로 이제 출범을 했지만은 완전 묻혔는데 어쨌든 민생당의 유성엽 의원이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논의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당,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건데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뭐 쉽게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총선 연기라는 것은 기존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고 또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도 사실 부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총선 선거를 연기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게 재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연기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불리하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도 이걸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국민들의 여론, 국회의 여야 합의로 이것을 요구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막 들끓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아직 뭐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4월 때까지 그 즈음에까지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국가 경제가 마비됐다라고 지금 뭐 상황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총선마저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것은 완전 국가 위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선 연기 자체가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못 박아놨어요. 4년이요?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예요. 5월 29일까지가 20대 국회의 임기. 그렇죠. 그러면 30일부터는 이제 비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4월 15일 날 현재 열리기로 했던 총선을 기껏 연장해봤자 5월 29일까지밖에 연장을 못하는 거죠. 한 달 반 정도.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입법부가 없는 진공 상태, 초유의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면 헌법을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아서 실제 이거는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정치권과 특히 이제 청와대가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오늘 뉴스들이 다 코로나 관련된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코로나 추경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당,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계속 커졌던 이 추경 편성 목소리가 결국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네. 오늘 그 보좌관 회의 그리고 전문가, 의료진 전문가들과 같이 한 그 회의에서 네. 이 그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추경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상상력에 제한해 두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예. 어떤 게 만약에 추경을 한다라면 어떤 데 주로 이제 예산이 책정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예. 메르스나 사스 때에 추경 편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입니다. 예. 두 번째는 경기 위축에 대한 경기 부양 방식이죠. 예. 방법으로. 근데 이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3조 4천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쓸 만한 그런 재원은 필요하지 않을 텐데 예. 더 필요한 것은 경기 그 부양 효과가 예.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게 뭐 돈을 현금으로 주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할지 좀 약간 많이 의문이 들긴 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우리나라 이 2020 세계년도에 예산이 800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슈퍼 예산을 편성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재부와 여당이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예. 내년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것이니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편성하자. 예.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슈퍼 추경이라고 해서 800조 원이 넘는 규모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것을 플러스 알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새로운 사업을 그럼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도 있는 사업 없는 사업 다 집어넣어가지고 영끌은 영혼까지 예. 끌어모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찾아낼지가 이게 관건이고 또 하나는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예. 이걸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거죠.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 사업들을 어느 정도 하고 돈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럴 때 하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참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좀 입장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보통은 이제 추경 편성한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선거용 선심쓰기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하면은 뭔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에 협조 안 하는 것 같은 모양새고. 근데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를 하진 않죠. 겉으로는. 예. 당연히 황교안 대표도 대구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나오니까 예. 추경이든 뭐든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디테일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예. 얼마나 넣을 거냐.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저것은 여당이 선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퍼주기다.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는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역구, 우리 그 영남의 지역구에 많이 편성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줄다리기가 상당히 팽팽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어서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19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당연히 편성이 되는 거고요. 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정부 청와대나 이 여당에서 이 속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 때는 20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편성 자체는 빠르게 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추경안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국회 지금 폐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3조 4천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경기 회복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효과를 낼 거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정의당이 미래한국당의 무효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한마디로 정당법에 의해서 규정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니까 이거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한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권 위배다. 이건 선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피선거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 정당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제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미래한국당이 나와서 의석을 가져가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당된 30석의 가장 많은 부분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것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정의당이 입을 것이다라는 관측들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당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30석 중에 상당 부분을 정의당이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그 가져가는 그 규모가 상당히 적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게다가 지금 또 하나는 민주당 측에서 비례민주당, 소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뭐 손혜원 의원, 뭐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뭔가. 그렇죠. 특히나 이 인물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 윤건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복심, 또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불리는 또 그 뭐 세력에서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민주당 소속은 현재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오늘은 민병두 의원이 그 민병대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이 민병대라도 만들어야 된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분상 이 여당에서 직접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니 다른 지지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의병이나 민병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뭐 당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정당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비례민주당처럼 할 테니 우리한테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정당으로 저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외곽에서 민주당과 별도로 이를테면은 뭐 지지자들이 만드는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양새가 제가 보기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그 외부에서 했을 경우 표심을 이제 가져가기가 쉽지 않고 거기서 공천을 누구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한테 오히려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누군가 더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말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전공법을 써야죠. 전공법. 우리는 지금 일당이 중요하다.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하려면 그렇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약간 조정하는 듯한 그런 방식은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어찌됐든 참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네요. 이 미래한국당이 만만치 않게 영향력을 끼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만들자니 그럼 뭐 선거법을 왜 바꿨느냐라는 식의 이제 공격을 받을 거고 안 만들자니 일당을 뺏길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커지고 모락모락 커지고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뭐 다른 정당들하고 연대를 하는 것도 범진보 진영하고 연대를 하는 것도 일당은 뺏기더라도 150석 이상을 하기 위해 이를테면 뭐 이렇게 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죠. 이미 공천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의당과 또는 다른 정당과 이렇게 다시 후보들 간의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비례정당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평가될지를 한번 보면 이게 일당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과연 그걸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선택할 방법이 없다면 할 생각이 없다면 아주 과감하게 그걸 선언하고 주변을 쳐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새로 생기는 지지층들의 정당은 우리와 별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고 민주당이 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한번 추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